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매서운 한파 때문에 실내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워싱턴으로 가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양구 특파원, 현장에서 둘러보니까 취임식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 이번 취임식을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준비했었는데 영하 12도의 매서운 북극 한파가 예보돼 있어 취임식은 실내에서 열립니다. 조금 전까지도 이곳에는 눈보라가 흩날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취임식은 미 의사당 중앙에 위치한 로툰다 홀에서 600명 정도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참석자와 보안 요원들이 노출되는 위협을 막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미국 시민들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I mean, this is America. We're a democracy, so administrations change all of the time. Everyone has their views, and there are some policy issues that maybe you agree with, maybe you don't. But at the end of the day, it's democracy. And I'm concerned about our foreign policy. I'm concerned about the rule of law. I'm concerned about everything that makes America great, as opposed to great again. 생각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2000년대 초반 이스라엘의 임시 대통령을 역임하고 전직 의회 의장이었던 인물도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ow do you feel about Donald Trump's inauguration? It's embarrassing. I'm not an American, I'm an Israeli. I'm the former Speaker of the Israeli Parliament. So I know something about politics and I know something about global politics. Trump is an embarrassment. And I'm afraid that the kind of disruptions that he's going to introduce to the world will be with us many years after the end of his term. 네, 실내에서 열리는 취임식, 그럼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취임식을 위해 어제 워싱턴 DC로 건너온 트럼프 당선인 자신의 소유 골프장에서 불꽃놀이 행사에 참석한 뒤 오늘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곧이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승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내일 취임식 공식 일정은 오전에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은 미국 현지 시각 기준 낮 12시,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2시에 열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선서입니다. 취임 선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다는 의미가 되고 그 상징적인 행사로 군대 사열을 받게 됩니다. 저녁에는 무도회가 예정돼 있고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행사는 다음 날인 21일 오전 국가기도회로 끝이 납니다. 취임식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자, 참석 인사 면면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미국 내부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하고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도 취임식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외국 정상 중에서는 친트럼프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리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참석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취임식에 초대받았지만 대신 한정 국가 부주석을 시주석의 특사로 파견해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쿠팡의 김범석 의장 등이 트럼프 취임식을 위해 이곳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다만 취임식이 실내에서 제한된 인원만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조현동 주미대사만 정부 대표로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가 트럼프 2기 출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린 기자. 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조금 전 10시까지 출석을 또다시 통보했는데 이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금 전인 8시 반쯤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구치소 앞에는 출석 가능성에 대비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지지자들의 확성기를 이용한 구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정식 입소해 3편 규모의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으로는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묵국과 고추장아찌를 제공받았는데요.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금지 조치를 한 만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적법성을 따져보자는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구속 적부심 청구하는 건가요? 네, 아직 윤 대통령 측은 명확히 구속 적부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받는 게 구속 적부심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오늘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지만 청구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데다 계엄에 종사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만 풀어주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네, 사상 초유저 현직 대통령의 구속. 윤 대통령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윤지영 기자, 공수처가 조금 전에 브리핑을 해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오후 2시까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어제도 응하지 않았고 네. 오늘도 출석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공수처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강제 구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강제 인치는 강제 연행을 말하는 건데 조사실로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조사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네. 겁니다. 2013년에 대법원은 이 구속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네. 또 공수처는 구속 만기일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만기일을 일단 공수처는 28일, 이달 28일까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0일입니다. 지난 15일에 체포가 됐는데 이 앞서서 체포 적부심 등에 소요된 기간 등을 제외를 하고 나면 일단 1차적으로는 28일이 구속 만기일이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허가를 하면 10일이 연장되게 돼서 이 최대 2월 7일까지 구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거든요. 당초 이 검찰과 10일씩 이 최장 20일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네. 10일씩 나눠 갖기로 했기 때문에 뭐 공수처에서는 28일까지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검찰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또 앞서서 그제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면서 이 차량이 좀 공격을 받는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파손이 받는 됐죠. 네, 파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한 상태고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경찰에서 신변 보호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어떤 법원 난동 상황은 저희가 뒤에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임지혜 변호사님, 일단은 공수처가 뭐 강제 인치, 뭐 강제 구인이라고 윤지영 기자 설명했는데 이걸 강행할지 그리고 뭐 방문 조사도 방안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뭐 어떤 절차가 있는지 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의 어떤 그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공수처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의 발부라는 부분은 구속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결국 구속을 통해서 어떤 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강조되는 것인데 지금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조사에 계속 불응한다면 명확한 어떤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2013년도 이 판례에 근거를 해서 구속영장에 근거를 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인치, 그러니까 조사실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가능하겠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강제 인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공수처는 방문 조사 이런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현 시점에서 네. 과연 이런 조치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평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쓴다, 더 할 말이 없다 이런 입장이라서 강제 인치를 하더라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진술 거부권은 그 피의자의 어찌 보면은 권리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조국 대표가 그 진술 거부권의 행사를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그런 것을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다만 변호인단이 그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너무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변론 전략을 좀 이렇게 바꿔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한 점에 있어서 승낙을 좀 받아낸다면 좀 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임할 필요가 그렇게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술 거부권 행사는 물론 형사소송법상의 당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진술 거부권의 행사가 전체적인 어떤 사건의 기소라던가 판결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진술에 있어서는 당연히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걸 변호인들이 전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술 중에는 불리한 진술, 즉 유해적 진술도 있지만 이게 유익적 진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익적인 진술의 경우에서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아마 변호인단이 좀 설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승훈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계속 얘기를 안 하는데 공수처가 계속 부르는 것도 좀 모양새가 좀 그렇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이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선택의 문제죠.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죠. 이 수사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강제 인치를 해서라도 일단 공수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인지, 아예 어차피 진술 거부할 것이니까 그래 그냥 수사 받지 않아도 돼.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강제 인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쪽 입장에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 강제 인치도 안 하고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수사를 안 받은 것이지 내가 조사를 안 받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또 공수처의 어떤 수사 또 수사 보고서 등에 대해서 또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어떤 전략을 따지기보다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강제 인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로 모시고 오고 진술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질문을 하고 또 거부하면 거부한다라고 기재한 이후에 수사를 마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향후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 보고서로 남겨서 대통령이 헌법소 의지가 없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구속된 윤 대통령이 향후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거인지 한번 볼 텐데, 윤정 기자, 지난번에 체포됐을 때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한번 청구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럼 구속됐으니 구속 적부심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 적부심 청구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따져보겠다는 건데, 이 구속 적부심에서는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으로 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정 변경 여부가 과연 그 사이에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법조계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이라서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구속 적부심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로는 기소 전 보석이라고 부르는 보험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있는데요. 이 법원이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보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이 구속 증거 인멸의 우려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조금 회의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앞서서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구속 적부심이 열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임지혜 변호사님, 일단은 구속적부심, 보석 두 가지 카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임정 기자가 얘기했는데 두 가지 중에 현실적으로 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건 어떤 카드입니까? 일단 모든 조치들은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구속 적부심도 그렇고 기소 전 보석도 그렇고 다 취할 수 있는 권리임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을 보자면 사실 구속 적부심은 체포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실무상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인정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구속 적부심이 인정이 되려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달라진 그런 사정 변경이 존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기죄의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이렇다면 뭐 구속을 지금 유지할 그런 사유가 좀 달라졌을 때 이럴 때 적부심을 신청돼서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별다른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요건들을 함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전과 또 다른 결론을 구하고자 신청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 기소 전 보석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경우엔 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텐데 지금 재판부에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측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쉽진 않겠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황이 이렇자 그간 윤 대통령 측이 펼친 전략이 11전 11패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윤 대통령을 형으로 불렀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어제 저희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유죄를 받거나 무죄를 받아도 책임 안 지는 대한민국 특수부검사의 전형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즉 공경에 능하지 방어에는 정작 본인의 피의 사건이 벌어지고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단죄되고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끝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행태를 보면 공격에만 능하지 본인 방어에는 능하지 않다. 네, 들으셨는데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검사 출신으로서 공격에는 굉장히 능하지만 수비하고 방어하는데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였다. 이게 좀 지금까지 결과 11전 11패라고 하는 패착을 해줬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이 이렇게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뭔가 대통령을 위한 변론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의뢰인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떠한 그런 그 주장, 고집이 굉장히 그 변호인들의 변론 전략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경우도 그런데 상당히 그 우리 법조계 안에서는 좀 명망이 있으신 원로급 변호사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뭐 70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어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지금 저쪽에 그 그러니까 국회 쪽의 법률 대리인인 김희수 재판관님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어찌 보면 양대 축 같은 분이셨어요. 당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계실 때 보면 재판관님으로서의 양대 축과 같은 분이었고 굉장히 그 판단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의 축이 되던 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또 배보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셨고 뭐 하여튼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좀 원로로서 법조계에 명망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법을 좀 늦게 공부를 한 스타일인데 늦게 공부를 했지만 2000년대까지의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 2007년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가 거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가까울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던가 이런 데에 있어서 위법 수집 증거를 대하는 면에 있어서 이거를 철저히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된다는 게 2007년 이후에 판례에 일관된 태도고 법적 트렌드가 좀 바뀌어왔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유죄만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증거를 다 써도 상관없다는 뭐 성질 형상 불변론 이런 거를 판례에서 주장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완전히 바뀌었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더 유리한 곳에서 싸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굳이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서 거기서 기각을 받음으로써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적어도 형사소송법 안에서는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게 확정을 받아버려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네, 부여받은 거죠. 예. 그래서 본안 판단에 가서 대법원까지 다툴 가능성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 페북에서도 한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변론 전략으로 따지자면 체포적부심을 갈 게 아니라 어차피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실체심사라고 나중에 본안에 가서 구속영장의 체포영장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퉜다면 대법원까지 다퉈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뭐랄까 기싸움을 하듯이 법원과 굳이 중앙지법에 그것도 서부지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서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현명한 변론 전략 같지는 않다. 지금 앞으로도 이러한 변론 전략은 조금 그 변호인단 안에 젊은 변호사들이 좀 있어요. 명망 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또 젊은 변호사들 지금 프랙티스를 한창 하고 있던 그런 변호사들의 좀 그런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좀 현실적인 변론 전략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법정을 정치 투쟁의 장처럼 생각해서 묵비권을 무조건 행사하겠다.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수사기관과 법정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삼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우리가 조국 대표 사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현실적인 변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어떤 묘수라고 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패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죠.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변론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대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건, 내란 사건이 터지자마자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에게 넘겨준다라고 했잖아요. 마치 정권을 이양하는 것처럼. 그건 뭐겠어요? 본인의 행동이 범죄가 너무 중대해서 자신이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아는 거죠. 그리고 체포 직전에도 뭐 임기 2년 6개월 더 하면 뭐하냐. 이제 그냥 들어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는 이게 헌법재판소라든가 사법부에서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법적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본인이 검찰총장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구속될 거, 어차피 유죄 판결 나올 거, 어차피 탄핵될 거 차라리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자. 그래서 보수가 결집하게 되고 극우가 결집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당 후보가 조금 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51대 49 정도를 한번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전략하에 그냥 그 정치적인 전략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행동이 왜 자신에게 불리한지 모르겠습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자신이 몸을 바치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인 변론 행태를 변호인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선봉에 서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변론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던 당시 상황도 한번 볼 텐데
당시에 차은경 판사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최상목 대행에게 건넨 쪽지 이걸 물어봤는데 윤 대통령이 답변이 김영현 전 장관이 썼나 내가 썼나 좀 가물가물하다 이런 답변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박성수 대변인 이게 구속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그 혐의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도 구속영장의 발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혐의를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고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으니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하면은 우리 법원은 현재 구속영장을 그렇게 잘 발부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속영장이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을 때 변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의뢰인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혐의를 이렇게 부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부인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영장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수사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 그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우리 법원이 어지간하면 발부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쪽지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썼는지 김용현 장관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조금 이렇게 피해가는 회피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까라는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좀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변호사들이 변론 전략을 짤 때 굉장히 고민을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그렇다고 아닌 걸 그렇다고 얘기하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또 아닌 걸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뢰인한테 또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뭐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도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일단 구치소 입소를 했고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또 어떤 생활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대목인데 윤정 기자 좀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 구속 피의자로서 서울구치소의 정식 입소 절차를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네. 다른 재소자들과 같은 입소 절차를 거쳤는데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을 때는 정장을 계속해서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카키색 수용복으로 갈아입은 상황이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네, 수용복에는 이 수용자 번호표라고 하죠. 네. 번호표를 옷에 부착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 기록부용 얼굴 사진, 이른바 머그샷으로 알려져 있는 수용 기록부용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신체 검사도 마친 뒤에 지금 독방으로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는 6평 정도의 대기실에 머물렀었는데 이제는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이 수용동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인데요. 지금 이 독방은 한 3.6평에서 3.7평 정도의 네. 크기라고 하고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서 이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이 독방이 배정이 된 겁니다. 독방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품 보관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져 있는데 침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데 바닥에는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고 하고요. TV의 경우에는 이 제한된 TV 뉴스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샤워나 운동은 공용 공간에서 하게 되는데 네. 구치소 측에서 매일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시간을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 1회 샤워밖에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에 1회 샤워가 가능하고 운동은 매일 1시간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또 모든 수용자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는 묵굿과 고추 장아찌, 배추김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구속 기간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수처가 이 변호인을 빼고는 접견 금지 신청을 한 건데 이승훈 변호사님 일단은 가족 면회까지 좀 막은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공수처의 선택이니까 네.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약간 고독하거나 외롭게 만들어서 좀 기분을 다운시킨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 전략이기도 해요. 전략이다. 예, 사실상. 그런데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은 아니고 좀 괘씸죄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자체도 전혀 거부하는 사람이 가족들과 면담하고 얘기하고 이런다. 이건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공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어차피 안 나오는 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단호한 의지 표현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공수처가 수사 마치고 나면은 이후에 윤 대통령을 이제 검찰에 넘긴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절차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 시점부터 해서 22일간 지금 구속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공수처의 브리핑 내용을 따르면 일단 1차 구속 기한은 이번 달 28일까지로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이 된다면 2월 7일까지를 구속 기한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 기간이나 이후에 이 검찰의 이 사건을 이첩하는 시기는 조율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일단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조금 더 이어가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결국 공수처에서는 기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검찰도 공소장을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머지않은 기간 내에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낼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네. 검찰은 또 이 구속 기한 내에 아무래도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 기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죠. 기소를 하게 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이제 1심에서는 연장을 통해서 구속기한이 6개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방어권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이런 부분들에 본인의 입장을 좀 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절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어제 새벽이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난동을 벌여서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면은 굉장히 과격한 영상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윤정 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정리 좀 해보죠. 네, 새벽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은 흥분이 정말 극도에 달한 상태로 네. 변화했습니다. 시위대는 법원으로 돌진을 했는데요. 이 정문이 좀 막히면서 정문에서 150m 돌아서 가면 있는 후문으로 400명 정도가 몰려들었습니다. 네. 시위대는 후문을 막은 경찰들에게 벽돌과 안전 고깔 등을 던졌고 이 시위대는 소화기와 안내봉, 게시판 등 철제 물품들로 법원 외벽 타일과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심지어는 경찰 방패와 경광봉을 빼앗아서 경찰을 구타하기까지 했는데요. 한 경찰은 이 날카로운 타일 절단면에 이마를 맞아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굉장히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이 경찰이 무려 42명이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법원이 뚫린 건 3시 20분. 이 정문 앞에 당직실 창문을 깨고 법원 안으로 시위대가 진입을 했고요. 잠겨있던 현관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여 명이 차단문을 올리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네. 100명 정도가 법원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 시위대들은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해서 앞을 볼 수 없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출입 시스템과 컴퓨터 서버에 물을 뿌렸고 또 법원 현판을 뽑아서 내동댕이 치고 파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대는 보이는 대로 부수면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법원의 7층과 9층을 마치 수색하듯이 모든 문들을 열고 다니면서 이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8층에서 근무를 하던 차은경 판사는 난동 전에 이미 법원을 떠나서 화를 면할 수가 있었고 네. 또 법원에 일부 직원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직원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법원 옥상으로 피신을 옥상으로 했다고 대피를 합니다. 했다. 네, 경찰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 건 새벽 4시인데요. 기동대 1,400여 명이 투입돼서 본격적인 진압에 나섰고 5시 50분쯤 일부 시위대들이 법원 바닥에 드러누워서 최후로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 6시 7분에는 모두 완전히 제압이 되게 됐습니다. 네,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 검찰과 경찰 모두 이제 구속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체포된 가담자가 86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고 이제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행위자 개개인의 가담 정도를 살펴보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이 혐의들이 사실 굉장히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 결국 이 건조물을 침입한 그런 부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경찰관들도 부상을 입고 이 중에는 전치 3주 이상의 중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이로써 상해의 결과를 일으켰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네. 그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굉장히 중하게 형도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개인의 가담 정도를 가려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제 일부 가담자들은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 사람들에 이끌려서 따라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어떤 행위를 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개개인별로 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야당에선 이 여권 관계자들이 이 폭력 사태를 좀 조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요, 이 서부지법 월담자들은 곧 훈방될 거다. 이 난입 이전에 있었던 일 갖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박상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뭐 여권 관계자가 조장한 거다. 저는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유사 이래 법원이 침탈당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침탈당하고 법원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법관의 판결이 이런 폭력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갈등 조정 기능이라는 건 사법부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게 되고 완전한 무법천지 무정부주의적인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당은 보수 정당이지 무정부주의자들의 정당이 아니거든요. 이날 밤에 제가 어제 페북에도 남기긴 했지만 이상규 위원장이 뭐 당에서 도와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페북 글을 썼다 하여 언론에도 보도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 원외 당협위원장 단톡방에서 제 이름을 공개적으로 지명하면서 박상수 위원장 지금 이 시위대들을 위해서 연행된 시위대들을 위해서 네. 변호하러 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저는 당연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에서 변호인이 지원할 문제가 아니라요. 이와 같이 사법부에 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한 이 폭도들에 대해서는 엄벌해달라고 차라리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엄벌 탄원서를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사태를 가만히 뒀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정말 김민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정도까지는 당에서 엄중하게 징계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런 야당의 지적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시죠.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대 야당,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기관들,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입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에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또다시 추진하고 구치소 청문회까지 열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야말로 바로 국정 불안 조장 세력입니다. 네, 이성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이 국정 조정 분열 세력이다라고 받아치네요. 아니 뭐 민주당을 탓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비상계엄,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죠. 그리고 본인들이 그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거의 그 직무 정지 상태를 본인이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란 특검을 통과시켜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하지 않은 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요. 서부지방법원은 재판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위헌 위법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도 위헌 위법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방조하거나 거의 동의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동, 사법부를 폭동으로서 난동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들은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지율이 지금 오른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에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판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빨리 헌법과 법치를 지키는 정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조금 전에 맞받아 쳤습니다.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연이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당 침입한 자들을 옹호했습니다. 불법 폭력을 선동한 정강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네, 박성수 대변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좀 그런 것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 법원에서 조퇴 네. 관련된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민주당도 법원에 대해서 그동안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 참 별로 그렇게 저는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부를 농락해왔던 그동안 이제 재판 지연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슨 법정 연금이니 하는 말로 농락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왔습니다. 그러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원에 대한 이 폭동, 이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이와 같은 폭력 사태, 얼마 전에 그 트랙터 관련된 그 사태도 상당히 좀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 양 당이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선을 긋고 이런 폭력이 정치와 사법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태 관련해서 주요 발언들에 대해서 논평들을 좀 듣고 있는데, 자, 이런 와중에요, 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좀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시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요, 아래요? 헌법 위에 있죠, 목사님. 헌법학자가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면 있는 거야.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토요일 날은 몇 명이 모여야 돼요? 1,000만 명. 알았죠? 그러니까 전파해서 아니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에다 가두면 되냐 말이야. 네, 국민 저항권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임재 변호사님,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겁니까? 국민 저항권이 이제 실정법에 존재하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네. 어떤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기본권을,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국가 권력의 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론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광훈 목사가 이 국민 저항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면서 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응집시키고 좀 더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좀 더 극렬하게 지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법원 난입 사태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 행안위에서는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 법사위에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대신해서 이 배영원 행정처 차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 서부지법 직원들의 현장 복구 노력을 해서 오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피해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전해졌는데 이 앞서서 대법원 속보에 따르면 피해액이 6억에서 7억 원 정도 그리고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상황이 지금 전해진 상황이고요. 또 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경과 보고가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19일 새벽에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직후 법원을 떠났다고 하고 네. 이후에 난입 움직임이 있자 직원 10여 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로 문을 막고 이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을 하면서 이 직원들이 옥상으로 긴급 대피를 해서 방화벽을 작동을 시켰고 옥상에 모인 24명에서 25명 정도가 출입문에 의자 등을 대고 이 만일의 침범에 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직원들이 꽤 합니다. 있었군요. 네, 이후에 이 경찰이 시위대를 퇴거시킨 이후에도 이 직원들은 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2차 침입에 대비해서 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에 이동해서 시위대가 잠잠해지는 것을 기다렸다고 하고요.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번 난입 사태에 대해서 제2의 내란 사태다라고 질타를 하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 정정 한번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이런 여론조사 요즘 보면은 굉장히 이럴 수가 있구나, 좀 특이하다고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도 얘기한 걸 들을 수가 있는데, 자, 윤정 기자,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크게 앞섰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6일에서 17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바로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지난해 7월 3주차 이후 6개월 만에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로 전주 대비 5.7%포인트 상승해서요. 5주 연속 상승세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40% 중반대를 회복한 건 약 11개월 만입니다.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하면서 39%를 기록했는데 5달 만에 40% 선이 붕괴됐습니다. 네.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7.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도층의 지지율이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4.5%포인트 상승했는데 민주당은 4.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격차를 가지고 그렇군요. 온 것으로 보여지고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도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8.6%, 야권의 정권 교체는 46.2%여서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라는 부분 볼 텐데, 자, 박상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계속 추세가 올라가다가 역전까지 된 상황입니다. 이제 경제학적 용어에서 그 심적 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가 돈을 쓰는 걸 이제 가계부상에 이렇게 맞춰서 보는 그 회계랑 마음속으로 돈을 쓰는 건데 조금 쓰는 건데 되게 많이 쓰는 것처럼 느끼고 많이 쓰는 건데 전혀 안 쓰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심적 회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론조사는 그와 같은 정치학과 법학에서 그와 같은 게 지금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머릿속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토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계속해서 줄타넥을 했을 때 그 가능성, 그 문제점, 그리고 192석의 민주당과 대통령까지 동시에 가졌을 때 그와 같은 걱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측에 어찌 보면 계엄에 대한 또 거부감 같은 것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네. 그래서 이 둘이 사실상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일 때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는 모든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어찌 보면은 형사처벌하고 탄핵시키고 그다음에 그 지지자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국가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걱정이 생긴 거죠. 이게 일종의 심적 회계가 작동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 사이에 밸런스가 맞냐 안 맞냐보다
그냥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더 강한 독재가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걱정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이것들이 좀 더 강제적인 느낌으로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 경향이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적으로는 승리하는데 정치적으로는 패배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것은 네. 정말 참 묘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수근 부위원장이 묘한 상황, 원인을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너무 좀 몰아붙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관저에 많은 경찰들이 갔고 그래서 체포작전에 투입해서 체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체포해라고 하는 동정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고 서부지방법원은 재판권도 없다. 이런 이제 반헌법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 먹히고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벌써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정사실화한 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인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는 게 맞느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179석 거대 야당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까지 가졌을 때 지금 민주당이 절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이 굉장히 견제 의식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을 주고 경제와 민생에 치중하면서 좀 불확정성을 줄여주는 것, 국가의 불확정성을 줄여주는 것도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정권 연장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 야권이 아닌 여권의 정권 교체 이 응답률도 높았거든요. 더 지금 보는 화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위기 의식을 느낄 법한데요. 위기 의식은 당연히 느껴야 되지만요. 지금 굉장히 우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렇지. 또 앞으로 차분하게 국민들이 바라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 내란을 저지르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국민의힘은 뭐 했지? 이제까지 뭐 특검 하나 제대로 자신들의 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능한 정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지금 이 체포 구속 국면이 지나가면 다시 또 국민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한 말씀 하시죠. 뭐 체포 구속 국면이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투쟁으로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핍박받는 이미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야당의 192석에 대한 견제 심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현상은 쉽게 꺼질 것 같아요. 라이브 픽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출범을 준비하던 중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해 뼈아픈 농담을 했습니다. 엊그제 미국 CBS 방송은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한 사석에서 나눈 대화 중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라고 농담조로 언급을 했다 전했는데요. 또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기를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는 장난 섞인 말을 이어갔다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발언이 나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개된 탄핵 정국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으로 한국 상황에 대한 발언이 전해진 겁니다. 여기에 노벨 평화상에도 큰 기대감을 드러낸 트럼프 당선인, 일본 아베 전 총리가 북한과 긴장 완화를 이유로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줬다며 흡족해하기도 했다고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대통령으로서 하는 첫 번째 연설에서 과연 그가 무슨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끝을 모르고 치닫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개전 471일 만에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오전 11시 15분 6주간의 1단계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기간 교전을 멈추고 병력을 철수한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구 휴전 등 2, 3단계 휴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 3명은 휴전이 발효되자 자국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90여 명을 석방할 예정입니다. 휴전 6주 동안 각국은 총 33명의 인질과 737명의 수감자를 맞바꿀 예정인데 인질 교환을 놓고 갈등이 다시 심화될 수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